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군대 진입을 명령한 걸 두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침공의 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예정돼 있던 미러 외교장관 회담도 취소해버렸고 러시아에 돈줄을 죄는 금융 제재도 발표했는데요. 이 조치는 첫 단계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도 제재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분쟁 지역인 돈바스에 러시아군이 들어가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니라며 침공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던 미국의 태도는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국민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침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a Russian invasion of Ukraine. Who in the Lord's name does Putin think gives him the right to declare new so-called countries on territory that belong to his neighbors?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곧바로 단행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과 방위산업특수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려 미국 기업, 개인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또 서방 금융권에서 러시아 국채의 발행과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로 연결되는 가스관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영국과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도 일제히 금융 제재에 나서며 동참했습니다. 러시아가 당장 파병하는 건 아니라고 한 발 물러났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전쟁 명분을 만들기 위해 돈바스 지역에서 분쟁을 꾸미는 가짜 깃발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침략 행위를 계속하면 거기에 맞춰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4일 예정됐던 외교장관 회담도 취소를 통보했고 미러 정상회담도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태도에 변화가 없는데 대화가 무슨 소용이겠냐며 제재를 통한 압박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Well, de-escalation. That's what it would take. De-escalation means moving troops. It means de-escalating from what the steps they continue to take on a daily basis.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가 가능하길 희망한다고 했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 대화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 우크라이나를 두고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제갈길을 가는 분위기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파병 결정을 러시아 상원이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대신 당장 군대를 보내진 않을 거라고 한 발 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을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주 특파원, 우크라이나도 정부 차원에서 군사적인 대응을 하고 있겠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 명예영사관 앞인데요. 이곳은 아직까진 차분한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하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국민 방송 연설에 나서 예비군 징집령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영사관 직원에게 피난민이 대거 몰릴 경우 대응 계획이 뭔지를 물었는데요. 아직 정부의 뚜렷한 지침을 전달받은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과 같은 전쟁 발발 위협은 전례 없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의회는 푸틴 대통령의 파병 결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독립을 승인해준 신러 반군의 근거지인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군대를 합법적으로 주둔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당장 군대를 보내려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Во-первых, я не сказал, что войска вот сейчас прямо туда пойдут после нашей с вами встречи здесь. Первое. Второе, предсказывать какую-то конкретную канву возможных действий вообще. 푸틴 대통령은 다음 조치가 뭐일지는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진 않은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 외교관을 조만간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키예프의 러시아 대사관에서는 문서를 태우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으로 러시아군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 촬영된 위성 사진을 보면요. 우크라이나 북쪽과 서쪽에 있는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군 막사 수십 동과 군용 차량 100여 대, 야전 병원, 그리고 탱크를 운반할 수 있는 대형 수송 차량 등이 새롭게 관측됐습니다.
돈바스 지역 교전도 계속되면서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응급구조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Є загроза горінню сусіднього трансформатора. Рятувальники не можуть приступити до гасіння пожежі, так як немає режиму тиші. 지금까지 숨지거나 다친 정부군과 반군 병사는 모두 24명이며 민간인 사상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푸셰미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가 끝내 침공할 거라는 공포감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8년째 교전을 경험하고 있는 돈바스 주민들은 이제 탈출을 결심하거나 대피소에 숨었습니다. 이들에게 전쟁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루간스크의 한 화력 발전소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우크라이나 소방당국은 화력 발전소가 포격을 당해 불이 붙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남성은 주택 벽에 붙은 불을 끄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민간인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에도 포탄이 떨어진 겁니다. 폭발음은 낮 시간 도심에서도 생생하게 들렸고 두려움에 휩싸인 주민들은 생활 터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У нас очень много поуезжало, очень много. То помирали, то поуезжали, ужас один, пустой горо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가까운 러시아 남부 지역 기차역에는 아이를 안고 무거운 짐을 든 채 피란에 나선 돈바스 주민들로 북적였습니다. Нас выселили, нас 4 стреляли. У нас положение очень закрыты 4 города. 삶의 터전을 차마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태양광으로 핸드폰을 충전하고 동네 급수대에서 물을 깃는 등 전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지하에 은신처를 마련해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Думаешь, как можешь продержаться. Дальше, в принципе, даже не думаешь. 러시아 언론은 지난 21일 하루에만 돈바스 지역 주민 2만 1,000명이 러시아 국경을 넘었다고 보도했고 돈바스 지역 반군이 세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70만 명을 대피시키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러시아는 당장 군대를 보내진 않을 거라고 하는데 정체를 감춘 수상한 군부대의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두고 리틀 그린맨이 다시 등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리틀 그린맨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임소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지시한 21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96km 떨어진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온돈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장갑차와 군용 트럭들이 약 1.6km 줄지어 서 있는 가운데 한 무리의 군인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군용차들엔 부대의 표식과 번호판이 안 보이고 군복엔 이름과 계급장도 없습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시 인근에서도 소속을 알 수 없는 탱크 여러 대가 목격됐습니다. The Russian troops entered into the Donbass Ukrainian. I wouldn't say that a fully fledged invasion, but Russian troops are on the Ukrainian soil. 뉴욕타임스는 이들이 8년 만에 나타난 리틀 그린맨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리틀 그린맨. 지난 2014년 크림반도에서 의회 건물과 군사기지들을 가장 먼저 점거하는 등 크림반도 점령 일선에 섰던 의문의 부대를 말합니다. 눈을 뺀 얼굴 전체를 가린 채 소속을 알 수 없는 초록색 군복을 입어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자체 조직한 방위군이라고 발뺌했지만 1년 뒤 러시아 특수부대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군인들 역시 이들이 맞다면 러시아는 공식 발표에 앞서 특수부대원들을 이미 우크라이나에 진입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군사 배치로 시작해 공화국 독립을 승인하고 군대를 투입한 일련의 과정은 크림반도 침공 당시와 꼭 닮아 있습니다. This is about a kind of copy of 2014 when Russia illegally annexed Crimea. 파병 명분도 8년 전과 똑같습니다. Пытается вновь организовать на Донбассе блицкриг, как это уже было в 2014 и 2015 годах. 돈바스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칠러 반군의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입을 공식화한 러시아군이 교전을 전쟁으로 키우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어제보다 2배 정도 늘면서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일상 회복을 위한 마지막 고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은 위험해도 장기적으론 긍정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이덕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앞 좁은 골목길이 PCR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선 검사 대상자에게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지금 접수하면 1시간 정도 기다려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 1,452명. 어제보다 7만 명 넘는 확진자가 더 발생했는데 매주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향하고 있는 지금이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와 같이 확진자 수만 가지고 지나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백신으로 면역을 얻은 사람들을 포함해 자연 면역을 얻는 사람들이 크게 늘 거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서 치명률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폭증에도 중증 환자 발생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 수는 5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99명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하루 27만 명 정도 정점을 찍은 뒤 2주 뒤까지의 위중증 환자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루 2,500명까지 중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확진자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미리 점검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준중증 병상이 지금 병상 가동률이 60%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준중증 환자 병상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하면은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에 대해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데 방역 의료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을 3차까지 접종 완료하면 오미크론에 감염돼도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지금이라도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정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범행에 동원된 김 씨의 계좌만 모두 6개, 당초 윤 후보 측이 인정했던 기존 계좌 말고도 5개가 더 드러난 건데요. 280여 건의 수상한 거래 내역까지 파악해놓고도 검찰은 김 씨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3년간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로 통하는 이모 씨가 거래를 주도한 첫 번째 시기, 다른 조작 세력인 김모 씨가 주포로 나선 두 번째 시기로 구분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수상한 거래는 양쪽에서 모두 확인됩니다. 구속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엔 김건희 씨의 시세 조종 2심 거래 내역 284건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특정인과 사전에 비해 같은 시점에 물량을 주고받는 통정 매매는 물론 고의로 시세를 올리는 고가 매수 주문, 또 매수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주문을 반복하는 허수 매수까지 주가 조작의 전형적 수법들이 다양하게 동원됐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이자 윤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와 사고 판 걸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발견됩니다. 범행에 이용된 김 씨의 계좌는 기존 신한증권 계좌까지 포함해 모두 6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씨가 주식 전문가인 줄 알고 조작 선수 이 씨에게 신한계좌 1개를 맡겼다가 돌려받았다는 당초 윤 후보 측 해명과 달리 계좌 5개가 추가로 등장한 겁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두 계좌가 또 다른 조작 세력인 투자회사 대표 A씨의 범행에 이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권오수 회장과 함께 김건희 씨와도 친분이 있던 사이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 씨의 일부 계좌가 권 회장의 매수 유도에 따라 주식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지난해 권 회장과 관련자 10여 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김 씨의 가담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란 답변만 최근까지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다 돼가는 수사 내내 김 씨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김건희 씨가 손해만 보고 주가 조작은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해왔었죠. 민주당은 검찰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담긴 김 씨의 계좌들과 거래 내역을 근거로 윤 후보가 거짓 해명을 해왔다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상 거래일 뿐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이 문제가 되자 구속된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김 씨가 계좌를 위탁했다가 4천만 원 손해만 보고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라며 넉 달치 계좌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 씨가 주식 거래를 계속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자 윤 후보의 설명이 좀 달라졌습니다.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두 번째로 당연히 주식 했죠. 두 번째로 제 처가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급기야 김 씨가 9억 원대 차익을 봤다는 보도와 함께 김 씨의 다른 계좌들이 2차 주가 조작에 활용된 정황이 담긴 공소장 범죄 일람표까지 공개되자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손해만 받고 주가 조작은 없었다는 윤 후보의 당초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배우자의 중범죄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을 찾아가 김 씨를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검찰 출신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 때문인지 봐주기와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 경제 범죄 중에서도 최악의 중범죄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010년 5월 이후에 주식 거래가 없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며 따라서 윤 후보가 말을 바꾼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정 기간 차익만 따지는 건 전체 수익률을 왜곡하고 김 씨는 전화로만 증권사에 주문하는 정상 거래만 해 시세 조종 주문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상 거래라면 김 씨가 왜 계좌를 여러 개 만들고 그 일부를 주가 조작 선수가 이용했는지, 또 특정 기간 차익이 왜곡이라면 왜 전체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명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자,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김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사들이는 문제를 논의하는 정황이 담겼다면서 수상한 거래의 전모를 밝히라고 압박했고요.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의 아들과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 씨를 잘 모른다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공개된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정 회계사가 그 회사에 집 넘기고 돈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대신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하시지는 말고요라며 주택 거래를 암시하는 언급을 합니다. 그러자 김 씨는 내가 차라리 그냥 많이 빼서 현찰로 바꿔서 그렇게 계속 줘야 되겠다 누나한테 라고 말했고, 정 회계사는 누님을 그럼 이 회사에 취직을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급으로 연봉 1억씩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고요라며 김 씨 누나에게 돈을 주는 문제를 상의합니다. 민주당은 김만배 씨가 누나를 통해 주택 매입을 모의하는 녹취록이 나왔다며 김 씨 누나의 윤석열 후보 부친 자택 매입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소유주라던 누나는 꼭 들어가시고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택을 매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녹취록에 나온 집이 윤 후보 부친 집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며 악마의 편집으로 녹취록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씨의 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의 시장 시절 출장에 동행한 김문기 씨의 사진과 당시 딸에게 보낸 영상을 공개하며 김 씨를 잘 모른다는 이 후보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고 김문기 씨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유족들도 응어리진 마음을 풀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장동 녹취록 속에 그분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조재현 대법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만배 씨는 물론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그 누구와도 만난 적이 없다며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내 유명 김치 업체죠. 한성식품의 자회사가 쉰내가 나고 문드러진 배추와 무로 김치를 만들고 있는 실태를 어제 보도해드렸죠. 자, 그런데 이 문제 공장이요. 위생적인 공장이라고 식약처가 보증하는 해썹 인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뭇거뭇한 배추와 곰팡이가 피거나 변색된 물을 손질해 김치를 만든 충북 진천의 한성식품 자회사 공장. MBC가 확보한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작성된 이 공장의 원자재 검수 보고서에는 재료가 불량하다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배추 겉잎과 내부 잎이 대부분 썩고 멍들었다며 수출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돼 있고 무도 내부가 썩어 폐기율이 높다고 적혀 있습니다. 썩고 악취가 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이 서류들은 본사 부사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내부용이었고 외부용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검수 보고서. 썩은 배추가 10개 중 5개가 넘는다며 평균 수율이 54%, 즉 절반 가까이를 버려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짜의 입고 검사 대장에는 수율이 80%대, 즉 도려내야 할 부위가 20%도 안 되고 이물이 없고 품질이 양호해 최종 판정은 적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건 입고 검사 대장에 수율, 즉 쓸 수 있는 부분이 77%가 넘는 제품만 납품받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제보자의 설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이제 외부 이 감사용 그런 저기로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이에 대해 한성식품 측은 입고 대장은 배추가 입고될 때 작성됐고 검수 보고서는 문제 있는 재료만 골라 따로 검사한 거라 수치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문서를 직접 작성한 공장 직원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계속 많이 썩은 게 들어오다 보면 그걸 계속 적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없고 부족하면 사실은 돌려보내는 게 맞잖아요. 보통은 돌려보내기가 좀 힘들죠. MBC 취재 결과 이 외부용 보고서는 식약처에도 일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성식품 자회사 공장은 지난 2006년부터 식약처가 안전한 식품 공장으로 보증하는 해썹 인증을 받았습니다. 해썹 인증은 3년마다 갱신되는데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공장이 2020년 현장 검사에서 기준 점수를 넘고 법 위반도 없어 작년에는 현장 검사가 면제됐다면서 작년 서류 검사에서 문제가 없어 통과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식품은 오늘도 거듭 사과문을 내고 문제된 자회사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물론 다른 본사 공장 3곳을 전면 중단하고 위생 품질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도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의 김치 명인 지정 철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 택시. 그런데 아무리 호출을 해도 목적지가 가까울 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장거리 손님만 골라서 태우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적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승객을 골라 태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저녁 9시가 넘은 서울역 앞. 택시는 한 대도 없고 택시 잡는 사람만 길게 늘어섰습니다. 홍대 입구도 마찬가지. 예약 표시가 뜬 택시가 오가지만 내가 탈 택시는 없습니다. 카카오 택시로 택시를 불러도 가까운 곳 갈 때는 택시 잡기 힘들다는 게 여러 시민들의 공통된 경험담입니다. 숙대 입구 쪽에서 노는데 거기서 해방촌 이태원 이 정도 가는 거리를 잡을 때는 사실 잘 안 잡히는 게 많은 거예요. 아예 그냥 안 잡히고 좀 멀리 가는데 그런 친구들은 바로 잡히고. 서울시 조사원들이 작년 연말 2달 동안 승객인 척 카카오 택시를 841대 불러봤습니다. 평일 저녁 여의도와 광화문, 강남에서 택시를 불렀는데
3km 안 되는 거리를 간다는 손님에겐 23%만 택시가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10km 넘게 비교적 먼 곳에 간다는 손님에겐 호출 성공률이 54%, 2배가 넘었습니다. 기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단거리잖아. 택시 타고 가면 기본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받는 사람들이 많죠. 택시기사가 승객 목적지를 보고 골라 태운다는 의심이 수치로 확인된 겁니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넘겼고 카카오 택시 측에는 택시기사에게 승객 목적지를 숨기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카카오 택시 측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과로자살, 한 해 수천 명이 과로자살로 내몰리고 있다는 추정만 있을 뿐 공식 통계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유명 가전업체 쿠쿠홈시스의 사례입니다. 이 회사 개발팀의 40대 가장이 이달 초 스스로 생을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가 실적 압박과 직장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증언 그리고 관련 녹취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과연 숨진이 개인의 문제였는지 먼저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4일 경기도 시흥의 쿠쿠홈시스 직원 숙소에서 4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술연구소 상품개발팀 최모 과장. 그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엔 팀장의 폭언과 괴롭힘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한 현직 직원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좀 더 지독하게 굴어가지고 이 사람이 스스로 회사 나가게끔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많이 괴롭혔었고 그 이후부터는 께서는 조금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시더라고요. 피해자는 최 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상품개발팀의 한 퇴직자가 제보한 녹음 파일. 정규 시간 지나서 나가라니까 다들 난리를 쳤대요. 우리 가. 출발 상품에 퇴근을 해. 그걸 가지고 무슨 말은 되게 한 적은 없습니다. 한번 상대는 해볼까? 뭔 소리를 떠드는 거야 지금? 당신 찾아야 되면서 이 업무 이렇게 해놓고서 마음 편하게 집에 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난 마음이 안 편해. 주말에 나와. 일을 나와서 일을 해. 생각보다 너무 지나치시네요. 뭐래? 야, 이런 일들도 하라고 해. 업무를 해. 이씨 어디서 결국이냐?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되면 인간적으로 돼야 될 거 아니야? 애 나쁘네. 지도로 나쁘네. 그것도 회사한테 징징대? 이 새끼 봐. 누가 꼭 다니네?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제보자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너 왜 이 일이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를 뭐 1시간이나 잡았느냐? 나는 그거 5분이면 한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밖에 안 된다. 너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많이 했죠. 상품개발팀장 한 사람의 문제였을까? 또 다른 퇴직자는 다른 팀들도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품개발팀에서 사건이 터지긴 했지만 쿠쿠 내부의 모든 팀들에서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있었던 팀은 진짜 쌍욕이 막 하면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이 새끼 그냥 심한 말로 새끼 막 찾아가서 죽인다. 정신과 상담을 받는 동료들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 새끼 저 새끼 넌 쓸모없는 새끼야. 막 이런 얘기만 듣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인생을 어느 순간 부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직원 10명 정도 규모인 쿠쿠홈시스 상품개발팀에서만 지난 2년 사이 10명 넘는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면 상품개발팀장 한 사람의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 과장의 죽음 2년 전에 이미 직원들이 팀장의 폭언과 괴롭힘을 회사에 집단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아무 조사 없이 그냥 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임상재 기자입니다. 최 과장의 죽음 2년 전인 2020년 3월, 상품개발팀 직원들은 회사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직원들은 팀장의 폭언과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당시 면담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내가 있냐는 등, 뭐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는 등, 바보 아니냐, 대학교 나왔냐, 너 연봉을 뭐 삭감하겠다. 좀 밀상스럽게 감정을 좀 건드는 걸 뭐라. 자기가 없으면 뭘 하는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아랫사람에 대한 신뢰도 없고. 경영지원팀장은 임원인 기술본부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일이 힘들겠거니, 사람이 조금 많이 쫄았겠거니,
이 정도 수준이지. 그렇게 예술 사안이 없어요. 회사라는 조직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회사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 직원들을 가해자와 분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쿠쿠홈시스는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덮었습니다. 결국 2달 뒤 상품 개발팀 직원의 절반인 4명이 집단 퇴사했습니다. 팀장은 그대로 있고 저희도 이제 딱히 팀을 바꿔주지도 않고 그냥 유야무야 흘러가고 있는 걸 느끼고 좀 나름의 기대를 안고 단체 면담을 했는데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포기하고 나오게 된 거죠. 당시 직접 면담을 했던 경영지원팀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면담을 했을 때 녹취 파일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몇 년 전에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업무상의 불편함이라든지 상사와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억이 있어요. 그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라고 저는 인지를 못했고요. 기술연구소 책임자인 담당 임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몰랐다면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난주 사임했습니다. 직원들의 집단 퇴사 이후 이 부서로 발령받은 최 과장은 결국 1년 만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팀장 문제가 제일 오천의 원인이지만 그거를 어쨌든 암묵적으로 좀 묵인해주고 보호해주는 위에 사람들도 같은 문제가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쿠쿠홈시스는 직원들의 집단 퇴사는 개인 사유였고 이 부서는 원래 이직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꾸려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쿠쿠홈시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 협상이 어긋난 이후 감정 싸움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 연일 조롱성 발언을 이어가자 안 후보 측은 그런 이 대표가 뒤로는 후보 사퇴와 공천을 조건으로 합당까지 제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조롱성 발언을 해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오늘은 안 후보가 속 좁은 사람이라 복장이 터진다고 말했고 국민의당 내부에 안 후보 사퇴를 추진하는 배신자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 측 관계자에게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런 것들 조심하셔서 발언해야 되고. 국민의당은 발끈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 배설로 쾌감을 느끼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며 얄팍한 이관계 쓰지 말고 누군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열 초 안 후보의 사퇴를 전제로 한 합당을 먼저 제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이 대표가 윤 후보의 인사 그립이 세고 총리직을 노리는 중진이 많다며 대신 보궐선거 출마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를 나가도 좋고 그것이 아니라면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궐선거에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안 후보한테 도움이 된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윤 후보 측근을 조심하란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측근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조언도 해줬습니다. 이 대표가 그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줬는데 그것까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부장은 합당까지 제안한 이 대표가 안 후보를 계속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반박 기자회견을 연 이준석 대표는 합당은 이전부터 해온 얘기고 공천은 그냥 주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면서 공개적인 비판도 멈출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일방적인 주장에 저희가 그대로 당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불합리한 공격을 가만히 두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언행에 대해 좀 심한 것 같아 조롱을 멈춰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오늘 행보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충청 지역을 방문해서 사드 대신 경제와 균형 발전 그리고 통합 정부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 시위 현장에 참석해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충청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연설 중간중간 지역 사투리를 섞었으며 충청의 사위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는 것에 맞대응하려는 듯
사드 공약을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천등난 박달재 밑이 제 처가여유. 충청사회 이서방이 여러분께 저는 사드 같은 거 말고 뭘 싸가지고 왔는지 한번 볼 테유? 이 후보는 사드 대신 균형 발전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면서 당선과 동시에 IMF 외환위기 극복에 나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충청이 국민통합의 중심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내각과 대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만들어야 합니다. 협력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힘 합쳐가지고 각자 영역 맡아가지고 잘한 다음에 성과로 국민에게 평가받고 민주당도 책임 총리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중대선거구제 등 다당제 정착을 유도하는 정치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물리적인 후보단이라는 어렵더라도 정치교체 명분을 공유하며 윤석열 후보를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수도권 일대 전통시장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심 후보는 수구 세력 국민의힘도 퇴출시켜야 하지만 수구 세력을 부활시킨 민주당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지금 다른 지금당 정치에 청년은 미래를 빼앗기고 지방은 손을 내는 이런 대한민국을 또 그 사람들에게 맡기시거든요, 여러분. 심 후보는 또 서울역 장애인 시위에 참석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목포를 방문해서 DJ 정신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영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입니다. 서해안 유세 이틀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목포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목포역 유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자신과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DJ 정신에 더 가깝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저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다르다며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들과 부패한 이재명의 민주당과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목포임을 감안한 듯 다른 지역에서와 달리 민주당에 대한 발언 수위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대신 목포를 세계적인 해양 관광과 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후 백길로 1시간 반 거리인 신안군 하이도의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김대중의 통합 정신을 거듭 언급하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울산과 포항을 돌며 영남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도덕적이고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거 알면서도 뽑는 이른바 무조건적인 정권 교체는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주술의 시인들 무슨 마법에 걸린 듯이 정권 교체만 되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후보와의 이번 주말 단판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얼마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50대 직원을 두고 쿠팡 측은 고인이 전산교육 담당이라서 업무 강도가 낮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주장과 달리 고인의 휴대전화 속에는 과도한 육체노동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작년 성탄을 하루 앞두고 쿠팡 경기도 동탄 물류센터에서 쓰러져 끝내 숨진 노모 씨. 노 씨의 상사가 메신저로 날짜별로 물건을 쌓으라고 지시하자 노 씨는 자키를 가지러 간다고 답합니다. 자키, 즉 철제 수레로 물건을 정리하는 일을 53살 여성인 노 씨가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날 상사가 급한 물량을 전산 등록하라고 지시하며 아예 고중량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 분야에 이것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해요. 실제로는. 노 씨의 휴대전화 만보기 앱에는 작년 10월 19일 35,700보를 걸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20km를 훌쩍 넘게 걸은 걸음수입니다. 다른 날도 34,000보, 29,000보, 많아야 수천 보 걸었던 쉬는 날 기록과는 확연하게 차이납니다. 택배 상자의 정보를 전산 입력하기 위해 드넓은 물류 창고를 종일 걸어다닌 겁니다. 쿠팡은 줄곧, 고인은 강도가 낮은 신규 직원 교육 업무를 맡아 주당 33시간만 일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6km에서 한 20km 이상 될 건데요. 평균 근무 시간이 33시간이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무언가 시간 계산하는데 착오가 있었거나. 고 씨는 숨진 당일도 출근 불과 3시간 만에 13,000보, 10km를 훌쩍 넘게 걸었습니다. 육체 노동은 전혀 없었다던 쿠팡은 돌연 고인이 가벼운 물건을 수레로 옮기는 부수적인 업무에 자발적으로 지원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도 업무 강도는 높지 않았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몸무게가 48kg, 9kg 나가던 친구가 마지막에는 43kg까지 줄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매번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매번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자, 요즘 치킨이나 햄버거, 피자, 커피까지 외식 품목의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죠. 정부가 오늘부터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을 매주 조사해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디가 가격을 올렸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업체들에게는 그만큼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인데요.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치킨 매출 1위인 교촌치킨. 지난 11월 허니콤보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최대 2,000원 올렸습니다. 지난 넉 달 사이 10개 치킨 브랜드 가운데 교촌, BHC, 굽네치킨은 가격을 올렸고 BBQ, 처갓집, 내내치킨은 안 올렸습니다. 햄버거는 롯데리아, 맘스터치, 버거킹 등 5개 브랜드가 모두 가격을 올렸습니다. 커피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가 올렸고 이디야와 메갑커피, 파스쿠치는 안 올렸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5.5% 상승해 1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에 비상이 걸린 정부는 12개 품목, 62개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격과 인상률을 매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눈에 어디가 가격을 올렸는지 알아볼 수 있게 업체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 또는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요인은 많습니다. 원자재값, 인건비, 그리고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수요까지. 그래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도 향후에 가격을 인상할 때 많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외식 가격 인상의 주된 원인은 정보 공시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도 이달 말 음식 배달 플랫폼의 배달료도 비교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가 수업 시간에 화장실 이용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이걸 어기면 단체 기합을 받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단체 기합을 받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한 아이가 반 아이들한테 따돌림과 폭행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김한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A군의 몸에 시퍼런 멍이 들고 티셔츠에는 낙서가 쓰여 있습니다. A군은 지난해 9월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과 2차례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업 시간 소변을 참던 A군이 실수를 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돌림과 폭행이 담임교사의 엄격한 규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게 담임 선생님의 영향이 되게 컸다고 생각했어요. A군의 담임교사가 평소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를 통제하고 아이들이 잘못하면 단체 기합을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격도 같이 묻히는 거예요. 점점 쌓인 뒤로 기합을 하고 막 그러게 됐어요. 2학년 학생들이 그 신발장 옆에서 앞으로 나가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손에 책이 이렇게 들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 한 명의 잘못도 단체 기합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한 명의 아이가 잘못을 하면 단체 기합을 주셨어요. 군대처럼 꼭 기만 자세 몇 분 이런 식으로.
누가 잘못을 했거나 그러면 하나님만 때리는 게 아니라 단체로 기합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가 막혔죠. 이런 상황에서 A군이 단체 기합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따돌림과 폭행을 했다는 것인데 담임교사는 폭행 사실을 듣고도 A군을 양호실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또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학생끼리 화해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더 왕따가 되기 쉽게 만든 게 선생님이신 거죠.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교사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취재진을 만날 수 없고 정확한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A군은 스트레스성 난청과 틱 장애 진단을 받았고 A군 가족들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운전자가 무너진 건물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거 작업 중에 굴뚝이 부러지면서 운전석을 덮친 건데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 10m 높이의 건물 굴뚝 절반가량이 부러져 있고 근처에는 굴뚝의 잔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기숙사 건물 철거 작업 중 굴뚝이 부러지면서 굴삭기 운전석을 덮쳤습니다. 굴뚝이 무너져 내린 굴삭기의 운전석 부분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굴삭기 운전을 한 철거업체 대표 58살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A씨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새로운 기숙사를 짓기 위해 기존 기숙사를 철거하는 공사에 하청으로 참여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는 매일 중에 이거 다 부수냐, 폐기만 그리 갖다 놔 올라상 딱 위에서 딱 깨끗하게 딱 끝나거든.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 1명을 비롯해 다른 노동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시공사 등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조사는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저희가 그거는 검토 진행 중인 건이라 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또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자의 현황과 전체 공사 금액,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 노동자 김진숙 씨가 37년 만에 일터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입사 6년 차에 해고가 됐지만 다른 노동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길 위에서 투쟁해 왔었는데요. 정년이 지나서 비록 명예복직 형태지만 수십 년 동안 바라던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송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1년 옛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한 김진숙 씨. 입사 6년 차, 어용노조의 비리를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같은 해 해고됐습니다. 식당도 없는 공장에, 화장실도 없는 공장에 그런 것들을 좀 바꿔보자는 거였는데 왜 그렇게까지 끌고 가서 고문을 하고 해고까지 하고 이렇게. 2003년 함께 투쟁했던 동료들이 모두 복직했지만 재계의 반대로 김 씨의 이름만 빠졌습니다. 6년 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끈질기게 김 씨의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 노동자가 된 김 씨는 또 다른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생산직 400명이 무더기 정리해고됐던 2011년 겨울. 김 씨는 고공 크레인에 올라 309일 동안 해고된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김 씨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출발한 희망버스의 행렬이 부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원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 노동자는. 그냥 내가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구나.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됐었구나. 그러니까 대고되는 순간 노동자는 삶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복직을 했다면 정년퇴직을 맞았을 2020년 12월. 암투병으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450km 거리를 34일 동안 걸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버틴 지 무려 37년. 동료들의 도움과 회사의 결정으로 드디어 복직의 꿈을 이뤘습니다. 끊임없이 꾸었던 꿈이었고 바라왔던 열망이었는데 그냥 지금은 멍한 상태입니다. 과거같이 근무하였던 동료이자 근로자가 시대적 아픔을 겪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예로운 복직과 퇴직의 길을 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오는 25일 꿈에 그리던 일터로 되돌아갑니다. 다만 올해 나이 62살. 정년 나이가 지나 복직과 동시에 같은 날 퇴직하게 됩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서울 도심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했는데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가장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 시위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석 달 동안 21번이나 계속된 시위는 오늘로 일단 끝이 났지만 그동안 시위대는 시민들로부터 욕설과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지하철에 올랐던 이유가 뭔지 손구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휠체어 탑승객이 승차하고 있습니다.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객실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출근길 비좁은 객실을 휠체어가 가득 채우자 한 시민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뒤에 보이는데 타고 있으면 왜 자꾸 그래? 난 계속 내 이어진 무거운 침묵. 장애인 단체 활동가가 말문을 엽니다.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내가 욕했어?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는 내가 출근시간에 1시간 반 지나갔는데.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는 16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5번째 역. 시위를 끝내고 내리는 과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지금 불편 주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아니 내리시라고 당신 때문에 죽는 거죠. 급기야 욕설이 이어집니다. 욕하지 마세요. 시위가 2달 넘게 이어지자 심지어 어떤 시민이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해달라. 지난 2001년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리프트에서 추락해 숨진 뒤 장애인들은 20년 넘게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상버스는 장애인 100명당 고작 3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고 지하철역마다 최소 2대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준다던 서울시의 약속도 7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공부하고 일해야 하는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이해한다, 불편하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해줄 건 해줘야지. 그분들도 움직이기 싫으면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어요.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건 좋은데 피해를 주지 않는 좀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를 넘겨 석 달간 21차례 이어진 지하철 시위는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신의 출근길은 하루 불편했겠지만 우리 출근길은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다고 휠체어에 탄 이웃들의 호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안전하게 타고 다니면 저희들도 안전하게 탈 권리가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현장 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이 배운 적도 없는 기계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가 손을 크게 다친 사고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노동부가 이 업체의 안전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안전 교육은커녕 사고를 방지할 방호 장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특성화고 3학년 서모양의 왼손에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의료기기 업체에 현장 실습을 갔다가 왼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이 혼자 주사기를 조립하는 프레스 기계를 다루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안전교육은 안 받았고 그때 팀장님 바빠서 막 자세하게 알려준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하는 법 알려주고 하는 거 보고 가셨어요.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사고가 난 업체의 안전관리가 실제로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양에게 위험한 기계를 맡기면서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가 난 프레스 기계에는 끼임 사고를 막을 방호 장치도 없었습니다. 이 업체는 컨베이어 벨트에 비상 정지 장치도 설치하지 않는 등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업체 대표가 입건됐습니다.
학교 담당자는 실습 기간 동안 서양이 혼자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몰랐고 학교에 배치된 전담 노무사가 실습 현장에 점검까지 갔지만 사고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제재나 교사 징계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학교 측에서는 나 몰라라면은 부모들이 누굴 믿고서 학교를 믿고 취업을 시키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취업하면 되는 거지 그냥. 지난해 10월 따개비 제거 작업에 투입됐던 홍정훈 군이 숨지자 교육부는 12월 실습업체를 사전에 현장 실사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죠. 사회 구조 곳곳에 변화를 끼칠 수밖에 없는 저출생 문제. 대선 후보들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김정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어려운 사회,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키울 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 요즘 집값도 너무 좀 더 어린 나이에 빨리 보육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개선이 되면 계속해서 내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앞다퉈 쏟아낸 정책은 육아휴직 개선 방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강제하는 부모 쿼타제와 출산과 함께 휴직이 등록되는 자동 등록제를 공약했습니다. 아빠가 반드시 일정 비율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할당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가게 이런 제도를 저희가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모가 1년 6개월씩 쓰는 3년 통합 육아휴직제를 약속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국민 육아휴직제와 휴직급여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적어도 최저임금 1.5배, 285만 원 수준은 상한선으로 높여야 된다. 현금성 지원 공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대상을 만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표 공약은 부모급여. 아이를 출산하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연간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손주를 양육하는 어르신들에게 매달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들 대체로 구체적인 재원 방안에서는 미흡했습니다. 돌봄 공약에서는 안 후보가 저녁 7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돌보는 전일제 초등학교 도입과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공약했습니다. 반값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그걸 주요 시도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초등학교 3시 학교제, 윤석열 후보는 등하원 도우미 소득 공제 적용, 심상정 후보는 3에서 5세 무상교육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팔꿈치 수술을 받은 SSG의 추신수 선수가 팀의 제주 스프링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올 시즌 적용될 스트라이크 존 확대에 대해선 연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석 달 만에 만난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추신수. 지난해 11월 팔꿈치 수술을 받아 아직 100%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가볍게 방망이를 돌려보고 외야에서 타구 방향을 읽는 훈련을 하면서 한국 무대 첫 스프링 캠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상하리만큼 컨디션이 좋아서 조금 좀 불안한 감도 있고 조금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제 그 스케줄보다는 좀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료들의 라이브 피칭을 지켜보며 코칭 스태프와 얘기를 나눴던 추신수는 올 시즌 확대되는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 또 한 번 날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큰 부분을 정말 단시간에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심판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고 선수들과의 마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볼 판정을 놓고 심판과 타자 사이에 신경전이 자주 벌어질 거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평소 프로야구 전반에 걸쳐 자신의 뜻을 과감하게 밝혔던 추신수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하는 대로 할 거고요. 저도 야구를 치는 거를 30년 동안 했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라는 게 이미 제 머릿속에 눈이 이미 저한테 말을 해주잖아요. 친다고 친들 좋은 타구가 나오겠어요? 추신수는 타격은 개막전, 수비는 오는 6월 복귀에 초점을 맞춰 재활과 팀 훈련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더 뜨거워진 야구 열정으로 돌아온 추신수, 그의 한국 무대 두 번째 봄이 기다려집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브라질 축구에서 선제 결승골을 터뜨려 경기 MVP로 뽑힌 선수의 댄스 세리머니입니다. 이름도 루카스 더 브레이크던데 브레이킹 댄스에 진심인 것 같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봄의 절기가 두 번 지나고 나서야 봄 기운이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였고요. 내일도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춥겠는데요. 그래도 주말에는 추위가 확 풀립니다. 아침 기온이 영상 2도까지 올라서면서 초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단 며칠 새 기온 변화가 극심합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위험성도 큰데요. 오늘 영동 지방은 건조 경보로 특보가 더 강화됐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 지방도 일제히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내일부터 강원 산지를 비롯한 동해안 지방 바람까지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조그마한 불씨도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오전에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서는 가끔 눈이 날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춥겠고요. 낮 기온이 오늘보다 오릅니다. 서울 4도, 광주 6도, 부산 9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내륙 지방에서 비나 눈이 오겠고요. 다음 주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